주요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이 의혹을 처음 거론한 인물이 해명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의 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한 KT가 서버까지 해킹당하고는 늑장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밀회동 폭로가 그 방향을 잃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역풍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면책 뒤에 숨어선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대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에 민주당 지도부도 당사자들이 해명해야 한다며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상황을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위 또는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에 화력을 집중하면서도 회동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의혹은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처음 국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 재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서 의원은 이에 대한 최초 제보를 국회의원에게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다는 4인 회동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먼저 제기해 국회에서 거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앞서 제기한 의혹과 같은 맥락이었고 신빙성도 있어 이에 대해 사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의혹 관련 제보자들이 특검이 수사한다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폭로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습니다. 형사고발과 국정조사 요구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AI로 조작된 목소리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특검에서 수사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공작 정치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때만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이 더러운 공작 정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핵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해당 의원들에게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사실처럼 틀어놓고 뒤늦게 발뺌하는 건 코미디를 넘어 부조리극이라며 국민 앞에 정계 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 제보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음성을 변조한 것일 뿐 AI나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녹취 제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라 판단하고 한층 더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물론 국회에서의 폭로가 역사상 중요한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의회에서 폭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폭로는 어떨까요? 이교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을 기소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안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받았지만 국회 밖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한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서영교 의원의 법사위 발언,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역시 국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서 의원은 국회 밖에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바로 판단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국회 밖이라도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면책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국회 내에서 발언했다면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역풍입니다.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당 차원에서 막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11만 명의 통일교 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압이나 지시로 실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중앙당사 3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에 부닥쳐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또 무산됐는데 특검팀은 이미 예견했다는 듯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에도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특정 시기에 한해 500만 명가량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120만 명의 교인 명부와 대조해 겹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특정해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인들이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 신규 가입자 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책임당원만 투표할 수 있는데 74만 명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 통일교 교인의 구체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특정 시기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 목록을 한 번 더 걸러내는 한편 이들의 당원 가입 과정에 강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의 유착 게이트라며 사실이면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확보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 명의 당원 명부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종교와 정치 분리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초대형 정교 유착 게이트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통일교 추정 명단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도 유착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10%가 자신들의 당원이라는 점과 통일교 신도가 12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입당 시기에 따라 투표 권한이 없는 일반 당원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발표한 숫자에 허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른 위법한 집행이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일요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어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談판도 미뤄지며 교착 상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엔 기조연설, 24일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양자회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상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신칠 협력을 논의하여 고객 갱신 실현 외교를 실천해 옮길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을 풀기 위한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지 않았다며 유엔 총회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은 반드시 정상까지 가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며 실무진의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정상이 만날 정도로 협상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미국과 후속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협상이 난항 중임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없을 경우 한미 정상은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한 KT가 서버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이 앞서 벌어진 소액 결제 사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작 KT는 늑장 대응으로 고객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KT가 어젯밤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진행된 전체 서버 점검 과정에서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KT는 서버 점검 과정에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가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만큼 침해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T는 늑장 신고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상호 간의 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 어제 이제 저희도 저녁에 같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고에 이어 서버 침해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도 가입자 식별 정보에서 국제 단말기 식별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KT 보안 사태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런데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사태로 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죠. 어제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까지 유출된 마당에 보상은 턱없이 약하고 이 사후 조치는 번거롭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CVC와 주민번호까지 17가지 정보가 유출된 A씨. 하지만 회사 법인카드여서 롯데카드가 제시한 10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법인카드여서 절차가 복잡해 분통이 터집니다. 회사 법인으로 롯데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에 문제덮게 급급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개인 카드도 문제입니다. 재발급을 신청해도 언제 새 카드를 받을지 기약이 없고 연결된 자동이체는 본인이 일일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원 연결도 폭주해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는데 이용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번호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참 좀
황당하네요. 카드를 안 쓰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럼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선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지만 롯데카드는 아직 추가적인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예, 지난 4월 SKT 해킹 사고에 이어 이번엔 KT의 롯데카드까지 막강한 보안을 갖춰야 할 통신사와 금융사가 이렇게 해킹에 뚫리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태일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면요. 누가 왜 해킹을 한 건가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이 해외 해킹 잡지 보고서에는요. 북한 해커 김숙희가 자주 등장을 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쪽 해커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전문 해커들은 돈을 노린다면 수십억 이상 단위는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롯데카드는 아직 피해액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KT도 소액 결제로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 해커보다는 해킹을 활용한 범죄 조직이 연관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하게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 정보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킹의 속수무책인 이유에 대해서도 원점부터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KT 소액 결제와 또 해킹 사태가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형 통신사, 카드사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해킹에 뚫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일단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가장 먼저 손에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롯데카드를 보면요. 이미 8년 전에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이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런 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롯데카드는 운영 중이던 48개 서버에 보안 패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서버 하나에 보안 패치를 누락을 했고요. 이 서버를 통해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KT도 이 소액 결제 사태가 발생한 이달 초에도 KT 내부엔 아무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후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5,500여 건의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정을 했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MSI 외에 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들이 불법 기지국에 접속했을 때 전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서버 침해 사실까지 뒤늦게 발표하게 됐죠. 자, 앞서 이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정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안 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하고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네요. 해킹은 고도화, 정교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보완은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인 건데 이용자 입장에서 더 분통이 터지는 건 잠깐 나왔지만 잇따른 사태에 대한 대응이 한몫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의 늑장 보고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롯데카드의 경우엔 정보 유출이 지난달 중순에 발생했는데 이 사고 신고는 보름이나 지나서 이달 초에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롯데카드는 뭐라고 했냐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KT도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액 결제 피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내부 문제가 아니라고 일관을 했고요. 이번 서버 침해 사고도 지난 월요일에 인지했지만 신고는 사흘이나 지나 어젯밤 당국에 신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이죠. 24일에 이 국회에서 해킹 관련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기업들이 이때 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일 기자였습니다. 특검 단독 취재로 이어갑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지연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추 의원이 당시 서범수 사무총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시점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공지 직후였는데 이달 말 공판에서 통화 내용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밤 11시 12분 한덕수 당시 총리와 통화한 추 의원은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고 이후 33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습니다. 30여 분이 지난 4일 0시 5분, 7분, 8분엔 잇따라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 3층으로 공지합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사 공지 직후인 0시 9분 추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서 의원과 한동훈 당시 대표 등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추 의원은 일부 의원들과 본회의장에서 3분 거리인 원내대표실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임시 집결 장소의 의미였고 의원총회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서 제대로 된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추 의원은 서 의원과 통화 이후인 0시 29분과 38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했는데 본회의 개의 시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당사 3층 공지와 우 의장 통화 사이에 이루어진 서 의원과 통화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서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특검팀은 통화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질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뿌렸다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 기억나십니까? 송 대표를 비롯한 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박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대표 후보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른바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증거는 바로 송 대표 측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이를 근거로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송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나머지 전 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 의원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정근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휴대전화가 이 전 부총장 개인의 알선 수재 혐의 때문에 압수된 만큼 이와 무관한 돈봉투 사건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 2심 역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근 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부족하고 반면 윤 전 의원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은 이정근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79톤급 어선이 그물을 올리던 중에 침몰했습니다. 안타깝게 선장이 목숨을 잃었고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 실종 상태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해경구조대원이 배 위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헬기로 끌어올립니다. 침몰한 어선에서 구조된 60대 한국인 선장입니다. 부산 송정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79톤급 어선으로부터 위성 조난 신호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3척이 8명 중 7명을 구조한 상태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선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선박은 어젯밤 11시 4분쯤 이곳 부산 남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항 12시간 만에 침몰했는데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망해서 배가 좀 무거워졌다든지 아니면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구조된 나머지 선원 6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해상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광주에서 국비 300억 원을 들인 도자기 전시관이 올해 준공돼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발생해 보수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자기 전문 전시관으로 조성되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입니다. 국비 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이곳 도자문화관은 여전히 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신축 건물인데도 바닥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 지난 여름 촬영된 사진입니다. 천장은 물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창문과 벽마다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보관될 수장고는 아예 물이 들어찼습니다. 전기실도 누수가 돼 누전 등 안전사고마저 우려됩니다. 확인된 누수 구역만 14곳에 달합니다. 이 같은 누수 현상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수가 처음 발생한 건 준공 직후인 지난 3월, 6개월째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3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공사 기술상, 품질 선택상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박물관 측은 시공업체를 통해 하자 보수 공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누수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습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식당 주인의 외침에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식사하던 경찰관들이 달려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한 식당입니다. 식사하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자 일행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를 본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도와달라며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남자분이 얼굴 하얗게 질려가지고 119 불러달라고. 곧이어 남성 여러 명이 달려와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바닥에 눕힙니다. 한 명은 머리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다른 한 명은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성은 의식을 되찾습니다. 남성을 살린 건 다름 아닌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남성은 심폐소생술 덕분에 1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경찰관들은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읍 상동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은 근무를 마치고 식사하던 중이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제가 교육받기로는 4분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남성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에서 중국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반중 시위가 심각합니다. 상인들과 관광객 피해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최하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마구 찢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서 노골적인 반중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했다가 세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경찰은 지난 12일 시위대 명동거리 진입을 막았습니다.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하지만 당일 밤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해당 단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이나 아웃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며 명동 외곽을 돌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뽑습니까? 급기야 오늘은 김민석 총리가 필요하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지만 오늘 명동에서 또다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상인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은 적잖은 불만과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악역한 말들을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단 그때는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싹 다 비껴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장사는 아예 안 돼요. We feel bad and scared about this protest. 한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중 집회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두고 왜 반미 시위에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입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한 조선 사건.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범행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남성 최모 씨는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이후 최 씨는 검거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최 씨를 상대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지게 하겠다며 경찰 출동 등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투입됐던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오늘 법원이 최 씨가 정부에게 4,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살인 예고 게시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글 게시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경찰 출동 수당과 근무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해 정부가 청구한 액수를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에도 협박글이 올라온 건만 72건에 48명이 검거되는 등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 이번 배상 판결이 앞으로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지난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기억하시죠? 20대 청년이던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구속을 면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지 황지연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인 미수 사건. 당시 경찰은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아 2명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혐의 사실과 고의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미있어서 장난친 거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걸로 해석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너무 안일한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아이들을 정말 케어하고 계신 건지 하는 의문이 든 적도 있어요. 미성년자 유인미수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 아이가 귀여워서 말을 건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유인은 사람을 기망해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전문가들은 장난이더라도 기망이나 보호관계 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난을 해가지고 뭐 내가 그냥 재미를 볼 생각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동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차에 태운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모의 보호관계에 이탈되고. 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측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보고 만약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으면 뭐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지라는 식의 이제 미필적 고의, 유인을 하려고 했던 그 행위들을 종합을 해서 충분히 유죄 증거로 쓰. 실제 비슷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지난 2018년 경기 오산시에서 8살 아이에게 집에 수영장이 있다며 유인을 시도했던 남성은 장난이고 놀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를 현혹시켜 집으로 데려가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려 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유인을 시도하고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사실 확인 황재원입니다. 예, 오늘 아침 선선한 공기에 옷차림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태풍의 위협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날씨 소식 강세현 기자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황코스모스 위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조금 굳은 날씨에도 관광객들은 선선한 바람을 즐기며 꽃을 구경합니다. 월요일 서울 기온은 30도를 넘었지만 오늘은 뚝 떨어져 21도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팔 입고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가을 옷을 꺼내 입고 나왔고요. 내일도 비의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북과 충남엔 최대 100mm 이상, 강원 등동엔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됐지만 아직 태풍 소식은 없습니다. 올해 6개의 태풍이 상륙한 중국, 3번 상륙한 일본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름엔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태풍을 막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기압이 물러나며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 바다 수온은 높기 때문에 태풍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미탁, 라가사, 너구리까지 3개나 생겼습니다. 이 태풍들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지만 다른 태풍이 생겨 상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6년엔 태풍 차바가 10월 5일에 상륙해 사망과 실종 10명이라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수온이 내려가 태풍의 씨앗이 사라질 때까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네, 북한이 금성이라는 이름의 자폭 무인기를 공개하며 전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AI 기술 강조로 현대전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재무 기자입니다. 십자 모양의 날개를 지닌 무인기가 목표물을 향해 날아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참관 중인 가운데 무인기 성능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자폭 무인기의 이름인 금성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무인 공격기 개발 과정을 공개해 왔는데 당시에는 보이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기의 위장색을 갖춘 것은 물론 형체 또한 그대로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성능 시험을 마치고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1년 사이 무인 공격기 개발 현장을 4차례나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무인기의 인공지능 AI를 강조했습니다. AI 기술 관련돼서는 북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그런 적지 않은 과학기술 인력이 있고 재래식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금성 계열의 무인 공격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프랑스 도심에선 정부의 긴축 재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 비판하며 부유세 인상과 예산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 쇠루탄 연기가 자욱하지만 시위대의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횃불을 들고 재무부를 습격하는 시위대와 마크롱 사퇴하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도심 곳곳을 메웠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프랑스 전역에서 주요 노동조합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약 72조 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에 반발한 시위는 지난 10일 국가마비 시위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Ce que nous voulons, c'est l'enterrement de l'ensemble du projet de budget et l'abrogation de la réforme des retraites. 시위대는 내년도 예산안 철회와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부유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es gens qui ont les plus grandes fortunes sont taxés beaucoup moins en proportion que les gens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3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는 영상이 퍼지며 공분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으로 기차와 버스는 멈췄고 학교와 약국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프랑스 부채 규모는 5천조 원에 달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은 0.9%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위치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지진 주기가 짧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인근 화산인 후지산과 백두산의 분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상점 내부 CCTV가 위아래로 요동치고 주택 안에선 조명과 식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강진의 장식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Ничего себе, баллов 8, наверное, если не 9. 현지 시각 19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고 1.5m 높이의 파도가 예상된다며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캄차카 반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의 고리에 걸쳐 있어 지진과 화산 발생이 잦은 지역입니다. 지난 7월에는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 8.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하와이와 일본에서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특히 계속된 여진으로 600년 만에 인근 화산이 분화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관측됐습니다.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могут, причем авторшоковы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могут длиться десятилетиями, годами. 전문가들은 불의 고리 내 일본 후지산은 물론 러시아 일본 화산의 영향을 받는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에 기후 위기를 몸소 체감한 계절이었죠. 에너지 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독일에선 농축산업과 태양광 발전이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초원 위에 커다란 태양광 패널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아래선 소들이 풀을 뜯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은 2m 높이에 설치돼 그 아래서 소들이 뜨거운 태양과 비를 피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는 인근 공장을 돌리는 데 쓰입니다. Wahrscheinlich hat es sogar einen positiven Effekt auf die Milchproduktion der Kühe. Dadurch, dass sie weniger Stress haben, können sie einfach sich entspannter auf das Fressen konzentrieren. 강한 햇빛이 필요한 콩밭에선 패널이 동쪽과 서쪽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세워 그늘을 최대한 없앴습니다. 전기 생산량은 다소 줄지만 태양광이 많은 시간대를 비해 오히려 수익성은 높습니다. im Sommer schon eine sehr starke Kannibalisierung haben, die dazu führt, dass die Preise für elektrischen Strom auf Null gehen oder eben sogar negativ sind. 농축산업을 보호하면서 에너지 전환에도 일조하는 만큼 실증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At the moment there are not many plants where it's done, but the future is there will be much more. 이런 태양광과 함께 풍력, 바이오매스 등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미 총 전력 생산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여전히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존 전략인 만큼 구체적 목표 설정과 적극적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우리도 실증 단계지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설치 농가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한 배 농장. 태양광 패널 지붕 아래 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패널은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농작물이 냉해나 폭염, 태풍을 피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영하 7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 꽃 자체가 다 괴사를 해버려요. 조직이. 그래서 죽어버리는데 태양광 밑에만 착과가 잘 된 거예요. 엄청 잘 됐어요. 설치 10년 뒤부터는 생산된 전기로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뒤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단일 작물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 허가 기간은 8년에 불과합니다. 멀쩡한 패널을 수익도 내지 못하고 철거해야 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까지 좀 보장을 해줘야지 농민들에게 투자한 자본을 회수를.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지 타연도 일시 사용 기간을 늘려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장 기간은 23년 정도로. 정부는 농촌의 태양광 설치를 권장해 2030년까지 500곳의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부가 대출도 조이고 공급 대책도 내놨지만 서울 집값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마포와 성동구 등 강북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인데 집값이 뛰면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걱정에 그 전에 사두자는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강벨트 서울 서부권 끝자락, 성산동의 3,700세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50제곱미터가 전고점을 넘어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전용 50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에서 연이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비규제 지역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몰린 겁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6.27 대책 발표 전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도 거래가 6.27 대책 전에 11억 5천까지 나갔어요. 거래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 2단지는 지난달에만 16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마포와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 중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특히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4%를 넘어가면서 지난 6월 초 수준의 상승률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우리 역시 인하 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드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 9.7 공급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입니다. 치솟는 재료값도 만만치 않지만 결국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데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을 들이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운영비에 하루하루 부담이 커가지만 손님을 잃을까 봐 가격 올리기는 꿈도 못 꿉니다. 바로 올리면은 저 집이 올랐네. 조금 더 싼 데 가자. 이런 식으로 가서 실제로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수는 IMF가 터졌던 1997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특히 부담인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됩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인건비 문제를 로봇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고기와 채소를 조리 로봇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최적의 온도에 자동으로 재료를 섞어가며 약 3분 만에 먹음직한 제육볶음이 완성됩니다. 사람이 직접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더 바쁜 타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팔린 메뉴를 AI로 분석해 주변 상권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에 특화돼서 잘 팔릴 수 있는 메뉴들을 햄버거 패티 조리 로봇이나 하이볼 제조 기계 등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유명 치킨 브랜드도 튀김 로봇을 속속 도입하는 등 이제 조리 로봇은 자영업자를 살리는 동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무조건 살린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뼈와 근육을 노리는 육종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담담하게 암에 맞서는 12살 다혜와 그 다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최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명의 의사가 어린이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합니다. 보시면 이 종양이 성장판을 넘어서 성장판 반대편에 있는 뼈까지 종양이 이제 침범을 한 상태입니다. 12살 다혜.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랑 배드민턴 치다가 갑자기 무릎이 아팠는데 근데 성장통이라고 알아서 한 달 뒤쯤 병원을 갔는데 근데 아빠가 갑자기 진료실에 울고서 나온 거예요. 뼈암이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 좀 정지된 느낌이었어요. 얘기는 못하고 그냥 계속 울기만 했는데 다혜는 아빠 왜 우냐고. 내일은 무릎에 붙어있는 암을 모두 없애버리는 날. 긁어내고 파내고 긁어내고 파내고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면서 갈아내고 그러면 이제 관절하고 인대만 남는 거지. 그때 이제 이것을 한 달 정도 준비하면 3D 프린팅을 이것을 이렇게 띄울 거예요. 수술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독했는데 독성 반응을 잠재워줄 수 있는 약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약값이 1억 원이니까 누구도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회사업실에 이 약값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 마련해 준다고 하면은 나는 오늘 바로 쓰겠다. 지켜보는 것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엄마와 아빠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어때? 잘 잤어? 자다기도 했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 떨려요. 떨려? 잘할 수 있겠어? 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고 고주파로 종양을 태우고 네. 액화질소로 막 얼리고 거기에다가 또 별로 안 남은 관절을 3D 프린팅으로 맞춤형으로 딱 끼게 총동원해가지고 무조건 관절을 살린다. 다혜야. 어때? 괜찮아? 좋아요. 수술 다 잘 된 거야? 수술 끝나고 잘 됐다고 해. 수술에 사용된 자신의 다리를 본딴 뼈 모형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집에 갖다 놓고 계속 보고 싶어? 네.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암을 이겨낸 거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걸을 거야. 이제 관절 운동부터 하고 기분 좋다니까 선생님도 기분 좋다. 잘 이겨낼 거야.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인공뼈 모형들. 지금까지 수술한 아이들의 것인데 이렇게 직접 뼈까지 제작하는 의사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리워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학자로서 또 해야 할 사명감으로서 하는 거죠. 육종암 환자는 매년 1,600명씩 새로 발생하지만 이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4, 5년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종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에 최고 100mm 이상, 충남 내륙과 영동 남부, 경북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충남과 전북 지역은 한꺼번에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서늘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4도, 모레는 26도로 평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더 선선해져서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쳐도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4도, 대전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6도, 대구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